신규 신청자가 전년 동기 대비 3개월째 감소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자도 전년 동기 대비 2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지급액도 올 들어 처음으로 축소됐습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중국 단둥 지역의 경비가 삼엄한 가운데 오전 6시 20분쯤 북한 특별열차가 단둥역을 통과했으며 이 열차에 김정일 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텔레콤도 휴대전화 요금을 초 단위로 계산하는 초당 과금제를 오는 12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기온에 농산물 등 신선식품 물가가 지난달 12% 이상 오르며 1년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 달 연속 2%대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5월이 됐습니다. 첫날을 맞이했는데 우리 증시는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준율을 인상을 했고 미국에서는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악재는 터졌습니다. 또 두산그룹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두산건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두산그룹주들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물을 꽤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5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3천억 원 가까운 매물을 현재 쏟아내고 있고요. 개인이 외롭게 버티고 있지만 좀 많이 버거워 보입니다. 잠시 후에 시장 상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고요.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현재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지수 20일 이동평균선을 크게 밑돌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7포인트 내린 1713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주말 중에 호재와 악재가 겹쳤습니다. 우선 호재로는 유로존과 IMF가 그리스의 구제금융을 지원한다는 소식이었고요. 악재는 미국에서 골드만삭스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 소식이었는데요. 호재보다는 악재의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오늘 코스피지수 5포인트 내린 1735에 출발했습니다. 오전 중에 벌써 1730선을 내줬는데요. 지금 현재는 꾸준하게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우선 돌아선 상태인데요. 외국인이 1,500억 원가량, 기관이 2,900억 원가량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3,600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소폭 오르면서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4포인트 내린 518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은 523에서 했습니다. 오전 중에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상승 전환을 반복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하락폭을 키우면서 518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17억 원, 개인이 220억 원 정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230억 원 정도 팔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7원 90전 오른 1,116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역외 환율이 소폭 오르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 압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두 다 파란불을 켜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2% 내리면서 83만 원 기록하고 있고요. 포스코가 2.9%, 3%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대차, 신한지주, 한국전력도 1%대로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2.7%, 3%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4%, 그리고 하이닉스도 3.5%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산 그룹주들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두산건설의 자금학 거슬에 따라 그룹주들이 일제히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산이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두산건설은 11% 내리고 있고요. 두산중공업도 12%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건설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건설업체들의 중동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건설주들이 일제히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건설이 3% 내렸습니다. 두산건설이 11% 큰 폭으로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IT 대표주들도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2% 내리고 있습니다. LG전자도 2% 내리고 있고요. 하이닉스와 삼성 SDI, 삼성 테크인까지 3%대 내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구제역 관련주들, 백신주들 보겠습니다. 구제역 확산 소식의 백신주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르는 모습인데요. 중앙백신과 파루, 이글벳,
그리고 제일바이오까지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채시스 역시 가격 제한폭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두산그룹주들이 급락을 하고 있네요. 하한가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일단 자금난 문제가 또 불거졌고 해외 수출 모멘텀도 사라지면서 그룹주 전체로 이 여파가 그대로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계업종이 이 때문에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계업종에서 5% 넘는 급락세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자세한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호재를 찾을 수 없는 시장, 바로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악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갑자기 없던 악재가 시장에서 등장했다기보다는 그동안 시장에서 좀 간과해왔었던 시장의 부담스러웠던 요인들이 이 한꺼번에 시장에서 등장함으로써 우선 투자 심리가 빠르게 위축되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주말 동안 전해진 골드만삭스의 검찰 수사 소식과 또 중국인민은행의 지준율 인상 소식 등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부담이 단계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오늘 일본과 또 중국 등 주요국 증시가 휴장에 들어간 것과 달리 우리 주식시장이 열리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또 집중되었던 점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현재 매도 우위를 나타냄으로써 수급 불안을 자극을 하고 또 주말 동안 전해진 소식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가가 우선 전반적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늘장의 특징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지난 주말까지 12주 연속 상승세를 걸었고 이에 따라서 기술적으로도 좀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5월 첫 거래일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전망을 한번 해본 바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매를 먼저 맞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이번 주 전망을 한번 해보죠. 네. 우선 지난주까지 종합주가지수가 12주 연속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기술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았고 이에 따른 어떤 조정 압력이 어떤 시장 재료의 불확실성의 요인의 등장과 더불어서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초에는 현재 시장에 등장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어떤 변화가 또 시장에서의 해석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선 지난주 남유럽 재정위기 문제와 관련돼서는 유럽연합과 IMF 등의 재정 지원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소식도 전해졌지만 결국 그리스 정부의 강도 높은 긴축 재정 적자 감축안과 대치되는 노동계의 파업 여파 등이 또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등장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 골드만삭스의 검찰 수사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지난주부터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의 등장과 더불어서 지난달까지 약 2개월간 11조 원에 달하는 매수를 보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의 변화가 과연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둘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재료의 관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다소 좀 13주 연속에 대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녹록치 않은 다소 좀 쉽지 않은 장세가 이번 주 주간 전망이 예상되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그리스 문제가 계속해서 시장을 좀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무디스가 그리스 9개 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또 하락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일단은 남유럽에서도 어떤 뉴스가 들려올지 귀를 계속해서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점차 낙폭이 커지고 있고 코스닥 쪽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코스닥 쪽에 많은 관심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에 코스피에 비해서 그나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은 비슷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코스닥 쪽 이번 주 또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지난주 삼성전자의 캐패스 규모 확대 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장비주를 중심으로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 개별 종목들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는 IT와 자동차 등과 같은 주도주에 대한 어떤 쏠림이 그동안에 강했었고 이런 어떤 편애의 어떤 반작용의 과정을 통해서 우선 소형주, 개별주에 대한 단기적인 선호가 나타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설비 투자 확대가 코스닥 장비 관련 종목들의 기대감을 자극함으로써 단기적인 상승을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런 캐펙스 규모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어떤 문서화돼서 정해진 부분이 없고 또 시장 여건에 따라서 어떤 투자 활동에 대한 규모 그리고 그 강도 부분에 대한 변화 가능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개별주 장세의 지속력을 갖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코스닥
업계에 대한 어떤 상대적 강세의 움직임을 어떤 대세적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간에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침체될 때 이럴 때는 종목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시장에 제시하면서 코스닥에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제시가 되고 있지만은, 오히려 중소형주는 이렇게 시장 심리가 위축될 때 더 민감한 반응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게 되더라도 이는 트레이딩 관점으로서의 대응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또 판단을 내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어떤 업종 쪽으로 저희가 관심을 보이는 게 좋을지 앞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주요국 휴장 일정과 또 최근 오늘의 어떤 시장의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어떤 주식 비중의 확대를 가질 수 있을 만한 논리는 다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국 현재 시장에 등장한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해 우선 그 시장에 대한 그 변화 과정 자체로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오히려 지수 회복 시에는 기존의 주도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는 것이 좀 더 나은 판단이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IT 그리고 화학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두는 것이 필요하고, 다만 이것을 오늘 마감 직전까지 고민하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낙폭이 진정되는 시점부터 관심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대형주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 상당히 불안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고 있고 점차 이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악재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악재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것들이 뭐 이렇게 새로이 나오는 악재라고 보기보다는 예전의 악재가 약간씩 좀 더 붉어져 나오고 강도가 세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 나온 경제 지표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고 또 중국의 세 번째 지준율 인상 소식 역시 시장에 압박을 줄 만한 재료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듯해 이러한 악재들이 뭐 예상하지 못했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느 시점에서 나올 재료들이 지금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쪽의 GDP 같은 지표들 또 소비 지표 같은 그런 얘기는 기대치보다 좀 안 좋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줬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종목별 흐름을 살펴보면 사실 경제 지표에 대한 실망감도 실망감이지만 골드만삭스 검찰 수사 소식 역시 안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골드만삭스가 거의 10% 가까이 9.38% 내렸고요. 경제 지표 때문만으로 미국 시장이 안 좋다고 이렇게 보기 힘든 이유가 이런 미국 금융주의 하락이 좀 컸었기 때문이죠. JP모건도 3% 넘게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CT그룹도 4% 넘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 앞에서 대형은행 부도덕성을 규탄하는 그런 시위가 나타나고 또 여론의 흐름이 악화되는 상황으로 골드만삭스가 아주 쉽게 넘어가기는 힘들 것이고요. 금융개혁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해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이 밖에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 조정세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선도 역할을 해왔었던 인텔이나 애플도 3% 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문제는 이러한 그동안의 시장을 끌고 온 종목들이 대부분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수도 마찬가지로 2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죠. 지난 주말에는 실적 시즌 초반에 실적 발표가 먼저 좀 나온 인텔이 또 21선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죠. 애플과 같이 이끌어왔었는데 먼저 이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나 나스닥 모두 20일 이동평균선 붕괴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3월 이후에 상승이 이어지면서 4월 중순까지는 2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된 적이 없었는데 4월 후반부터 이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되면서 좀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유로존 부실 얘기 나오면서 미국 재정 적자 얘기가 거론됐었던 27일 날 붕괴 이후에 또다시 붕괴되는데 미국 시장 내용면에서도 그동안의 강한 모습을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 봐도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력이 두 번씩 붕괴되는 많이 약화된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을 보아도 지준율 인상 역시 알고는 있었던 재료고 짐작을 했었던 재료지만 시장에는 나오면서 다시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노동절 휴장으로 이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일본 역시 헌법의 날이나 녹색의 날, 어린이날, 5일까지 휴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자체적인 움직임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지난 두 번의 긴축 소식 때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한 번은 그 전후로 해서 악영향이 나타났었고 실제로 뉴스화됐을 때는 큰 영향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정 연휴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오랫동안 쉬면서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내일 이후 이제 중국 시장의 모습을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중국 시장이 3주 연속 하락하면서요. 10% 넘게 빠진 상황이라는 점 감안하면은 지금 우리 시장 너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중국의 지준율 이야기도 꾸준히 나왔었던 이야기고 골드만삭스도 이미 노출된 그런 재료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꾸준히 나왔던 악재들에 우리 증시가 휘둘리는 것 그만큼 우리 증시가 좀 체력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중에 20일 이평선이 좀 붕괴가 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시장도 이미 알고는 있었던 악재지만 좀 강하게 버텨내면은 좀 시장 대응이 쉬울 텐데요.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 대응이 필요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내느냐 이 점이 좀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코스피는 약세고 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거래소에서도 자본금 규모로 접근한다면 소형주가 좀 상대적으로 강세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업종상으로 상승 추세 유지 업종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유지하고 있는 업종들 보면은 화학이나 운수장비, 보험, 운수 창고 업종 같은 종목들 겨우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이미 깨고 내려갔거나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어왔던 IT 업종이 오늘 20일 이평까지 거의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내일이 이제 업종상으로 본다면 대장 업종이라고 보시는 IT 업종의 방향성에 아주 중요한 날이 내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더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붕괴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이요. 여타 특별히 상승했었던 종목들 있죠. LED나 화학 업종의 IT 부품 관련 대표 종목들요. 이런 특이한 경우에는 거의 상승 추세가 이제 거의 다 약화되거나 붕괴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평선이 정배열인 종목들 찾기가 아주 힘든데요. 전반적으로 추세 유지되었던 그런 종목들 자체도 이제 많이 숫자가 줄어드는 양상이고요. 시장의 악재를 그동안의 실적 장세가 버텨주었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악재를 버텨줄 만한 모멘텀이 상실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세가 꺾인 상황이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5월 증시에 대해서 전강 후약을 점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날부터 그런데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는데 이 5월 증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상을 깨고 첫날부터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GDP 수치가 좋게 나왔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료들이 약간 예상을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5월에는 4월의 해외 악재, 중국이나 유로존 악재가 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을 봐야 될 텐데 실적 장세에서 이제 지표 장세로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지표의 호전이 좀 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하지만 4월 말에 나온 지표는 일단 악재라고 볼 수는 없어도 시장에 나오는 악재들을 커버하기는 역부족이었죠. 4월에도 악재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5월로 넘어오는 그때까지는 실적 시즌이 모든 것을 커버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5월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모멘텀이 사라지고 악재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소비 지표와 제조업 지수, 이제 내일 주택 관련 지표, 모레와 금요일에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하게 볼 민간 지표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영향도 마찬가지로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다음 주 초에 나오는 OECD 경기 선행지수 역시 흐름에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에서도 이제 다음 주에 주택과 물가 관련 지표가 나온다는 점에서 다음 주 초에는 중국의 지표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이 지표 관련해서 부담감이 더해질 수 있다는 점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 이렇게 미리 선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영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분위기상에 놓고 봤을 때는 중국 쪽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받아보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제 지표가 좋게 나온다 하면은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2분기 정도면 조정 진입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표 호전을 기대하지만 그것도 지속 가능한 호재로 보기는 힘들고요. 일단 5월 내에서는 좀 긍정적인 재료라 기대를 해보지만 좀 길게 볼 수 있는 재료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5월의 실전에서의 접근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주변 여건을 감안할 때 시장의 상승 추세가 이어져도 업종이나 종목별로 상승 추세가 훼손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종목별로는 크게 리스크가 증가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신고가 흐름에 추가 상승하는 종목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이익 실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일정폭 조정 이후에 재매수 전략으로 좀 대응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신고가 흐름이라고 무조건 100% 홀딩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주가고 또 환경도 부담스럽습니다. 반대로 조정 국면 마무리하는 종목들 쪽으로 빠르게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조정 진입 종목에 대해서 저점 매수와 일정폭 상승하면 이익 실현하는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좀 대응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 시에 이익 실현을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조정 진입 종목에 대해서 저점 매수 그리고 박스권 트레이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더 콤팩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업종, 어떤 종목 쪽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지. 대형주 쪽에서 보면은 기계 업종 쪽에서 추세가 무너지는 업종하고 살아나는 업종을 고를 수가 있고요. 또 항공 업종에서도 추세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인 다음에 반등을 보인 다음에 다시 재조정 진입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항공 업종이라서 똑같이 움직이는 않는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철강 쪽도 다 마찬가지로 같이 움직이지가 않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 하반경 직성이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약간씩 틀려지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고 대응할 필요 있어 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LED나 화학 업종 쪽에서 일부 매도를 한 다음에 아래쪽 지지선에서 사는 그런 방법이 가장 확실해 보이지만 지금 리스크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일부 좀 종목을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LED라든지 화학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철강주에서는 구체적으로 종목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아이스코와 같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이 매도 폭도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외롭게 우리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데 이분께서는 오늘의 수급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수급 엑스파일 동양종금증권 최열종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인이 우리 시장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불안하죠. 코스피가 1.7% 급락하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과 오늘 기관 쪽에서의 순매도가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조심스럽게 종합지수의 고점 이후에 나타나는 그 조정, 향후 조정이 좀 깊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오늘 우리 증시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 즉 금요일 날 미국 증시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GDP 수준이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저하된 상황에서 그동안 상승에 대한 조심스러운 이익 실현 분위기가 이제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오전까지만 해도 소극적으로 순매도가 이제 나왔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규모 순매수 프로그램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천억이 넘는 순매도가 나왔다라는 것은 기관 쪽에서의 그 물량 털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거래소 쪽에서 1,580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3,150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만 3,740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 순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좀 약화된 그러한 이제 순매수 흐름이고요. 개인 쪽에서 순매수 많이 하고 있습니다. 290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290억의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외국인도 많이 팔고 있지만 기관은 거기에 곱하기 2입니다. 더 많이 팔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매매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순매도가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순매수 종목들이 상당히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규모 또한 상당히 좀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그 외국인들 순매매 이제 패턴을 통해서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향후 조정 시에 꾸준하게 순매수 확대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현재 종목의 가격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정이 완료된 이후에 상승이 여타 종목들보다 그리고 지수 대비로 해서 좀 더 빠르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종목들 가격이 하락하면서 계속 사는 종목, 이러한 종목들로는 이제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하나 금융지주, KT, LG 이런 쪽으로 순매수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매도 종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그동안에 이익이 확대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이 상당히 좀 분기점이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패턴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포스코라든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이 두산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쪽을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그룹 리스크, 두산건설 관련해 가지고 그룹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두산그룹주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안 좋은 종목은 철저하게 지금 비중을 축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특히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여기들 50만 주 이상 팔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 이제 이익 실현 개념에 이제 돌입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들 움직임인데요. 기관들도 계속해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펀드런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부 종목들을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종목의 국한된 그 규모 자체도 상당히 좀 미미한 그런 이제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최근의 기관들 움직임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외국인들하고 비교하면은 기관들이 차지하는, 우리 증시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좀 뭐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순매수하는 종목들 뭐 몇 가지 안 됩니다. 현대차, OCI, 기아차, 삼성물산과 LG전자 쪽을 뭐 그나마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뭐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 등락도 이제 상당히 좀 깊은 뭐 그런 상황인데요. 현대건설과 부강약품 그리고 우리금융, 하이닉스, 삼성전기 쪽을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M&A가 무산됐다라는 그 루머와 함께 부강약품을 좀 상당히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3만 주 매도가 나와 있는데요. 순위로 봤을 때 이제 그 기관 매도 2순위로 지금 등극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라는 부분을 반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그래도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쪽은 LG전자와 KTNG 그리고 외환은행과 삼성화재 쪽이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삼성화재와 외환은행 쪽은 어느 정도 상승폭이 지수 대비로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솔솔 나오고 있고, 많은 증권사들이 목표치를 더 높이기도 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내다 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수급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한번 추출해보죠.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 그 차트상 그리고 이제 수급상 우수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한 5가지 정도가 보이는데요. 먼저 전기전자 쪽 같은 경우는 LG전자와 삼성전기, 통신 쪽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KT 쪽이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OCI와 LG상사 쪽이 좀 주목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통신 쪽이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방어적인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을 한다 이러면 방어적 성격의 KT 종목도 어느 정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전기전자는 계속해서 조정을 볼 때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기술적인 저점 부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이제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OCI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추세가 여전히 유효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상사 부분은 이제 자원 개발을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주목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포트폴리오로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종목을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기관이 매수를 꾀하고 있는 LG전자를 포함한 5종목을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한 종목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네, 종목을 살펴볼까요? 예, LG상사를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기관 쪽에서 수급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연속해서 순매수 3일 연속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안도의 한숨을 좀 내쉬어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21선 지지를 확고하게 받는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모멘텀화가 되고 있는 현재의 재료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자원개발 부분에서의 이익 증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당사 1분기의 실적이 이러한
이 자원개발 부분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상당히 그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의 실적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적용이 돼야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금요일 날 장대 양봉 이후에 나오는 좀 쉬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내일 정도 부분에서 만약에 양봉 형성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러면 얼마 전에 4월 26일 날 고점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33,450원 부분을 쉽게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재 주가 32,550원 300원 마이너스인데요. 32,200원까지 보겠습니다. 그까지 매수, 분할 매수 쪽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1,500원 정도 수준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21선이 하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현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지수도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33,450원 고점이 돌파됐다 이러면 35,000원까지 1차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 실적 서프라이즈 이런 부분을 모멘텀 하시께서 계속해서 추세가 유지된다 이러면 좋은 흐름의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상황 살펴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는 곳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주, 앞으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레이더에 포착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그 대형주들이 좀 조정받는 틈에 그 올해 IT의 호황에 따라서 부품주들이 실적이 대폭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돋보이는 종목이 지금 신성 FA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도 뭐 상한가로 가고 오늘도 시장 상황이 별로 썩 좋지 않음에도 갭상승 후에 밀리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역사적 고점에 도전하는 흐름이 나올 걸로 6,000원대에 다시 도전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요. 마이너스를 허용하지 않은 이런 흐름이고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역시 그 IT의 그 호황으로 필름 관련주인 상보가 최근에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역시 올해 실적 호전과 그다음에 CNT 필름에 대한 인증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묻어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 상황은 어렵지만 역발상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오늘 어려운 날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종목, 특히 아래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뭐 향후 눌림목이 들어온다면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한 마이크로 콘텍스홀 역시 대규모 투자를 IT 관련 대기업들에서 삼성전자라든가 하게 됨으로써 관련 회사들이 IT 부품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이크로 콘텍스홀 역사적 고점을 오늘 단숨에 넘어가는 시장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역사적 고점을 단숨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신성 FA라든지 상보라든지 화면상으로도 저희가 살펴봤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한번 관심 종목으로 살펴봤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은 새로운 종목으로서 마이크로 콘텍스홀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마이크로 콘텍스홀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월봉상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이고요. 오늘 역사적 고점에 매물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치면서도 저점 마이너스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이런 부분이 독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소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눌러준다면 5,000원 전후에서 한번 직전 고점 박스권을 돌파하는 자리니까요. 4,900원 정도의 직전 고점을 지지라인으로 보고 눌러주는 라인에서 한번 편입을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사적 고점을 넘어갈 거로 이미 오늘 장중엔 넘어갔었지만 향후에도 넘어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좀 다소 높게 한 7,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일단 눌림목 상황을 보시고 오늘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다고 판단하시면 내일 또 상황을 한번 봐도 되겠죠. 오늘 대량 거래 터지고 한번 하루 이틀 세워두는 그런 모습일 때 저점 구간을 한번 노려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015-8500-1110번으로 상담 받고자 하시는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메리츠 종금증권의 신종익 과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날부터 좀 많이 하락하고 있네요. 코스닥 모두 다 이런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 분석 좀 부탁드리죠. 월요일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나오는 날마다 시장이 급락 패턴이 많이 나오네요. 한 5주, 6주 연속 그러는 것 같은데 월요일 날에 좀 공포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까지는 좀 내동매매 하지 말자, 뭐 좀 빠질 때 좀 담아보자, 다시 좀 적감해서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패턴은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쪽으로 좀 포지션을 맞춰보자. 그래서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분들은 조금 현금 비중을 늘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금요일 날 뉴욕 시장을 잠깐 보시면 아까 앞전 패널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묵은 악재, 어떤 다 오픈되어 있는 악재의 지수의 반응 속도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판단해 봤을 때는 좀 비싸구나 주식이. 미국이나 우리가 어닝 시즌에 도가면서 모멘텀이 좀 부족한 공백 구간에 들어가면서 좀 주가 수준들이 좀 비싸게 느껴지구나. 그렇기 때문에 해묵은 악재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 그렇다면 주가 수준은 좀 변동폭이 좀 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악재 기존 주도주들부터 시작해서 좀 가격대 조정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700포인트 이상에서는 그다지 불안한 심리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1700이 이탈 시에는 1650원까지 좀 열어두는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700 이탈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타난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우량 주권 안에서는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현금 부분을 조금 넓히시는 전략이 지금 정도에서는 좀 유효해 보이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더 비중을 축소하고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견해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된다.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지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하면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올라왔네요. 한화케미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16,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일단 손실이 좀 있으신 상황인데 한화케미칼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도 살펴봤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3주 전 관심 종목이라 3주 전에 이제 추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15,000원대 15,000원에 추천해서 16,500원 1차 목표가였고 2차 목표가 18,000원 목표가였습니다. 제 목표가가 지금 거의 17,700원 2차 목표까지 수준까지 도달하셨는데 기업 내용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수준의 기술적인 패턴을 봤을 때 제 2차 목표가 18,800원 거의 언저리까지 왔었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시장과 어떤 업황의 호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고가권에 사셔서 좀 쫓아가는 매매를 하셔서 조금 단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신 가격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손절가는 1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16,350원 정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조금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손절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2차 목표가 18,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목표가보다는 지금 사신 가격에 조금 더 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9,000원 수준 업황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 리스크 관리에 조금 추진하는 부분 보다는 이런 종목군들은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화학 제품 가격의 상승이 같이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시장의 어떤 향후 좀 주도주 영역으로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주도주 영역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꾸준하게 좀 관심 있는 종목이고 좀 매매도 같이 해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18,000원대에 대한 부분을 오버하면 단기적으로 조금 보유 관점에 놓고 이익 실현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16,400원 정도의 11선 이탈 가격은 좀 손절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케미칼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전보다는 낙폭이 많이 줄었네요. 코스피가 1.8% 가까이 하락하다가 1.4%로 낙폭이 축소되고 코스닥 역시 1% 내외로 낙폭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문자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광밴드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성광밴드 매수 가격이 2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떨어져서 걱정이 된다고 하시네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러시는데요. 네, 성광밴드 한번 살펴보죠. 성광밴드
전형적인 이제 우리 기계업종의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피팅 업체 이제 관 이음새를 만드는 전형적인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플랜트에 대한 그 전방 산업인 건설사들의 플랜트 수주에 따라서 좀 주가의 향방이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설주들이 연일 뭐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인데 그나마 해외 플랜트는 좀 낫지 않았겠느냐라는 부분들의 분석이 건설사들에 대한 부분 좀 우호적으로 보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또 현대건설이라든가 해외 뭐 GS건설, 두산중공업, 뭐 플랜트 수주들이 해외에서도 만만치 않더라라는 좀 내용들이 좀 나타나죠. 그래서 전방산업 자체가 지금 현재 수준의 실적 대비해서는 그다지 비싼 편은 아닌데 전방산업 자체가 조금 모멘텀 자체가 좀 축소되고 있다는 부분이 리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관 외국인이 동반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주가 수준 2만 3천 원 수준 정도에 대한 부분 좀 손절가를 빠르게 놓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손절가를 다 놓쳐버리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박스권을 이탈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손절가들을 다 이탈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음 단계는 좀 짧게 잡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6월 이후에 해외 플랜트 수주들이 그 도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동 국가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6월 이후 하반기로 갔을 때는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 현재 28,000원 수준에서 29,000원 수준까지 목표가를 잡고 조금 여유 있는 투자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모멘텀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모멘텀 쪽에 유효한 종목군으로 좀 빠르게 23,000원이 이탈하시면 거기에 대한 손절가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종목을 교체해 보시는 전략도 좀 양호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광밴드 일단은 손절가를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3,000원에서 오늘 0.8% 하락하면서 2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인데요. 500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손절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한솔재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3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20% 현재 가지고 계십니다. 한솔재지 이분께서 가지고 계신 가격과 비교를 하자면 손실이 꽤 있으신 편이거든요. 한솔재지 한번 살펴보죠. 좀 지금 현재 11,350원이면 손실이 있으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익 구간에 소폭 이익 구간으로 나와져 있는 구간인데요. 지금 현재 봤을 때 한솔재지 긍정적인 모멘텀 제 개인적으로도 관심 종목에 속한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PBR 수준이 5.3배 실적 대비해서 예상 2010년 PBR 수준이 5.3배밖에 안 되고 PBR 수준이 0.6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절대적인 좀 저평가 수준인데 국내 최대 인쇄 용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쇄 골판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준은 좀 더 이어갈 것이다. 외국인기가 매매도 지금 꾸준하게 동반해서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인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이 12,500원 수준 정도까지는 좀 끌고 보고 그 다음에 일단 매도하신다면 그 후에 어떤 향후에 대한 박스권을 이탈하시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매매를 좀 같이 이어가시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좀 잘못 봤네요. 개장 초와 좀 비교를 했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는 좀 손실이 좀 입으셨었지만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솔재지에 대해서 상담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SBS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SBS를 매수하신 분께서는 44,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황승현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SBS 한번 살펴보죠. 지금 SBS 수식하라고 했고 벌써 손절 단가를 다 놓치셨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땐 지금 남아공 월드컵에 대한 부분들 독점 중계를 하죠. 이번에 그 SBS가 거의 모든 스포츠 중계 이번에 빅 이벤트를 다 독점 중계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성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 중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민영화라든가 그 디지털 영상 산업의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단기 모멘텀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도 하반기로 갈수록 좀 우려감이 좀 집중되어 있는 회사고 독점 중계에 좀 무리한 행동을 좀 보였던 부분들이 좀 수익성에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조금 손실폭이 좀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땅히 손절에 대한 부분 보유 관점에서 좀 중기적으로 좀 관점을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손절 단가를 좀 정해드린다는 건 좀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좀 장기적으로 하반기에 이벤트가 다 끝나고 나서 수익 모멘텀이 조금 더 정상화될 때까지는 조금 보유 관점으로 좀 유지하시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BS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라 라고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테크노 세미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1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0462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이분께서는 이 수익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 상황이네요. 긍정적입니다.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LCD 반도체 뭐 모든 업황이 좋아지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2차 전지 전액 수요도 증가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시장의 큰 이슈 테마 중에선 가장 알찬 부품업체 아닌가 싶습니다. 테크노세미캠, 그리고 기관 매수에 외국 매수에 동반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이번 모멘텀에 중소형주 모멘텀들이 조금 더 시장이 좀 안 좋아지는 모멘텀에서 좀 강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분들을 좀 22,000원 수준 이 박스권 상단을 좀 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 개선 속도가 하반기로 갈수록 2분기, 3분기까지 좀 좋아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유 관점을 놓고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목표가 28,000원 정도 수준 정도 놓고 좀 장기적으로 하반기로 이만한 종목 부품업체 중에서는 좀 없어 보인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목표가는 좀 시장이 이끌어 나가는 이상은 한 28,000원 수준까지는 좀 여유 있는 투자를 하셔도 좀 더 효과적인 전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종목들 중에서 가장 후한 점수를 주셨네요. 네, 테크노 세미캠 28,000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빠르게 보죠. RT전자 질문을 4번이나 보내주셨습니다. 4007님 40%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 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성함이 메두사님이라고 돼 있는데 오늘 꼭 봐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RT전자 지금 현재 수준 당연히 이런 IT 부품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3분기까지는 실적이 계속 호전되는 모습입니다. 아까 테크노세미도 RT전자 이 같은 모멘텀들이 다 갖고 있는 회사들인데요. 좀 긍정적으로 모습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좀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 좀 긴 행보 구간에서 지금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RT전자는 앞에 테크노세미콘보다는 좀 모멘텀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익 실현권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좀 고가권에 사신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조정폭이 조금 나오면 12선 조정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500원 수준 정도까지 조정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영향에 따라서 12선 지지선 잘 받고 다시 터닝 하시면요. 중기적으로 조금 7,500원 수준에서 8,000원 수준까지 놓고 보셔도 충분하게 이익 실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선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단기 또 급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12선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좀 보유 관점에서 놓고 보시고요. 큰 흐름 안쪽에서는 좀 우상향 트렌드 전반적인 전체적인 전방 산업들이 다 좋기 때문에 우상향 트렌드로 좀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RT전자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3% 가까이 좀 밀리고 있긴 한데 추세 자체가 우상향 쪽을 말씀하신 대로 진짜 향하고 있습니다. 7,500원 선에서 8,000원 선까지도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RT전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꾸준히 한번 잘 살펴보시고 꾸준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문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2종목을 한꺼번에 빠르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 오늘 많이 급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두산인프라코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KB금융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54,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8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금융주도 꽤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비중이 크거든요. 네, 80% 비중이 좀 높으신 부분이 있는데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금융 전체적인 부분을 리딩하는 주식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올해 조선사랑 해운사 구조조정 이후에 좀 그때 이후까지 모멘텀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54,800원 지금 현재까지 정도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80%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로 올라오는 시기에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50% 수준까지 좀 낮춰주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오는 부분에서 이익 실현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산인프라코 잠깐 코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오늘 좀 두산그룹 전체적으로 좀 하락폭이 좀 큰 모습입니다. 두산건설에 대한 리스크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오늘 제가 모르는 악재가 나타났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보여지는 악재로만 했을 때는 좀 과도합니다. 실제로 오늘 하한가 근처까지 갔다 왔던 것 같은데 제가 오고 있는 중에 오늘 두산인프라코 오늘 실적을 발표했고 중공업도 오늘 두산도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 두산인프라코 예상치만큼 더 나왔다는 부분하고 향후 D2 박캡이라는 회사의 그 실적 호전세도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향후 주가 모멘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가 조정 시 조금 매수 관점에서 놓으시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21,000원이 이탈하기 좀 어려운 구간에서 벌써 오늘 이탈해버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그룹사 리스크 지금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만 원대가 다시 한번 내일 이탈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관점은 19,000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 좀 중기적인 관점과 하반기로 봤을 때 어떤 실적 개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좀 넓게 보는 시각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KB금융에 대해서 질문을 살짝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을 한 50% 정도로 오를 때 줄여라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금액대를 좀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KB금융이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미국 쪽에서도 이 골드만삭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했었고 장중에 또 반전이 됐었죠. 지금 0.3% 정도 오르면서 시장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57,000원 수준 부분까지 가시면 좀 비중 축소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금융주 중에 기업은행이나 우리금융이 선두주시고 KB금융이 좀 뒤쫓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57,000원 수준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이 좀 효과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B금융까지 한번 자세히 살펴봤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대안이죠. 이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은 제가 SK에너지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실질적인 SK에너지 오늘 장중에도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데 상당히 그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료 가격이라든가 환율, 위안화 이런 그 원료 가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적에 대한 피크, 1분기가 피크 아니냐 뭐 이런 종목군들의 좀 우려감들이 보통 원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떤 그 마진율이 낮아지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혜가 정제 마진의 효과로 돌아오는 게 SK에너지 같은 종목이고요.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 모멘텀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분리막 사업의 신사업부가 성장성까지 부각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공통적으로 조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신규 유전 탐사 성공으로 인해서 조금 더 앞으로 실적 개선이 조금 더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아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장중 올 때 12만 1,000원에 일단 매수가 진입을 시장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마이너스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2만 1,000원 정도에서 12만 원이 살짝 이탈 시에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의 관점에 놓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만 5천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9월 28일 날 있었던 고점에 목전까지 1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 이후에는 그 손절가는 11만 5천원에 좀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손절에 대한 부분을 대응하시는 게 좀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조금 피해가면서도 좀 더 그 전체적인 악재 부분에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SK에너지 종목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그 찾아내는 작업을 조금 더 이어가시는 게 투자에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SK에너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리츠 종금증권 신종익 과장과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많은 종목을 단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의 낙폭 커졌다 줄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에 접어들었는데요. 2부에서 저희가 정확한 소식과 함께 주요 뉴스까지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